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간 후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체험한 이야기이다. 나는 주연 NC에 살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친구와 둘이서 심령 스폿에 갔다가 겪은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자주 하고 있었다. 주위의 반응은 겨우 2명이서 그런 곳에 잘도 갔었네. 또는 너희 굉장해. 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 스폿의 정보를 구하거나 선배의 차를 타거나 막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또는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만 뭔가 일어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나 우리도 조금씩 지루해져 가는 분위기였다. 그럴 때 Y가 깊은 것 같은 얼굴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얼굴 표정을 지을 때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새로운 심령 스폿의 정보를 구해 올 때이다. 야, 정말 좋은 정보를 구했어. 상급이야 상급. 라고 Y가 말했다. 또 그렇고 그런 시시한 장소인 거야? 저번이랑. 라고 내가 말했다. 거기서 Y가 나의 말을 끊고 한마디 했다. N 단지. 라고 Y가 말했다. 나는 한순간 얼굴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는 몇 년 전에 주부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단지였고 1년 전에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자살한 고교생이 있었고 올해는 여중생이 자살한 단지였다. 말하자면 진짜 나쁜 소문이 가득한 단지였다.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장소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해도 결국은 헛소문이거나 유명하기만 할 뿐. 실제로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곳은 적어도 2명이 실제로 죽어나간 장소였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Y 졸았구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Y는 능글맞게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곳은 정말 기분 나쁜 곳이었다. 나는 찌질이 취급받는 게 분해서 Y에게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위기라는 건 장소나 건물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 단지는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깜깜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단지였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몇십 명이 죽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분 나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Y의 어플글을 보니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을 헤아렸을 것이다.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하잖아. 얼른 해치우자. 라고 Y가 말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단지로 들어갔다. 자살 현장은 아마도 옥상이겠지만 옥상에는 올라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단지를 빙빙 돌고 있는데 Y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난번에 다과회에서 1명 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Y가 심령 스폿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도 일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다과회에서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다. 뭐 어차피 또 심령 스폿 이야기로 꼬셔냈겠지. 불성실한 놈 같으니. 라고 내가 말했다. 바보. 그런 건 하면. 라고 Y가 말했다. 그러다가 Y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표정이 삽시간에 변해갔다.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조심스레 Y의 얼굴을 쳐다봤다. 거짓말이야. 라고 Y가 말했다. 그날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별일 없구먼. 라고 Y가 말하면서 돌아간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Y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Y는 다음 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심령 스폿에 가는 일은 밤중에 갔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쉬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다. Y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휴대폰에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날이 토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만나러 가보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옥상에 서 있었다. 단지의 옥상은 앞을 가로막는 게 거의 없었고 강한 바람이 떨어져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발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철조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넘기에 어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미안할 정도로 낮은 철조망을 넘어서 단지 옥상의 가장자리에 섰다.
그 풍경은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풍경이었고 갑자기 처음 가보는 외국 같은 곳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발은 그런 생각도 무시하고 단지의 가장자리에서 발을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뎌갔다. 그리고 붕 하고 신체가 뜨는가 싶더니 굉장한 속도로 지면이 다가왔다. 몇 층 이상에서 뛰어내리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아픔이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건 아마도 거짓말일 것이다. 뛰어내린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곱씹으면서 죽어간다. 펑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굉장한 양의 땀이 흐르고 있었고 목도 엄청 말라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꿈 때문에 공포로 몸이 조금씩 떨고 있었다. 밖을 보니 아직 밤인 듯했다. 나는 조금씩 진정을 되찾고 있었다. 내 방 입구 쪽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깜짝 놀랐겠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뛰어내린 사람의 소리다. 봐서는 안 된다고 본능이 말했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울린 쪽을 보고 말았다. 부자연스럽게 목이 신체에 깔리게 되었고 팔이 절대로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인간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다.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면서 목은 깔려 있는데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사라져라고 몇 번이나 빌었다. 축축한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내가 있는 침대로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공포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침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인간 같은 것이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서 축축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침대 가장자리에서 손이 올라왔다. 나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심적으로 몰린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침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목을 바로 옆으로 기울인 듯한 각도로 얼굴이 보였다. 얼굴의 반 정도는 피투성이었지만 나머지 반은 정말 깨끗했다. 그 얼굴은 Y였다. 나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다. 꿈이었던 거야. 나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기억 때문에 아마도 꿈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엄마가 안색이 변해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때 Y가 자살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다. Y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Y는 얼굴부터 떨어져서 얼굴의 반은 부서지고 팔도 한쪽이 꺾이고 괴로운 듯한 얼굴을 하고 죽었다. 나는 밤샘 때도 장례식 때도 슬프지가 않았다. 그저 무서울 뿐이었다. 또다시 Y가 관에서 축축한 소리를 내면서 내 쪽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런 날을 엄마도 친구도 Y의 부모도 내가 Y가 죽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굉장히 신경 써주었다. Y의 부모도 마지막에는 내게 Y랑 오랫동안 놀아줘서 고마웠단다. Y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주렴. 이라고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무서워서 Y의 부모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나에게는 Y의 부모님 얼굴이 반쯤 부서져서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이 글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로 장난삼아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 대부분의 장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간 후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오늘도 나는 Y의 성부를 빈다. 매일 밤 나타나는 Y를 보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지옥. 지옥이 꽉 찼다. 좀비 영화 새벽의 저주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표현보다 더 적합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선 평화롭기도 했다. 죽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어갔고 똑같은 신생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과정에 아주 묘한 엉클어짐이 가미된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기묘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말을 내뱉은 신생아들을 받아내게 되었다. 아파. 시발, 아프단 말이야. 갓 태어난 쭈글쭈글한 아기가 찢어져라 내뱉는 욕설이 수술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산모는 기절하고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무 호스를 목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무슨 지랄 같은 일이람.
만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정식 의사로 개원한 블록이 욕지거리를 내뱉었지만 간호사나 주변 서부들조차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이 아기 역시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 태어난 거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은 채 이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크롭은 의사였고 고래고래 욕설을 짓거리든 어떻든 상대는 새로 태어난 아기였다. 마땅히 축복해 주어야 할 생명인 것이다. 물론 축복해 주기 전에 여린 성대가 찢어지기 전에 방음용 고무 튜브를 목 안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그래야만 그 조숙한 아기들이 고함을 지르지 않았으니까. 아기들은 눈도 뜨지 못했지만 어색하고 높은 톤으로 생생한 언어를 짓거렸다. 폐출 제거하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고무 흡습 빼는 거 잊지 말고. 산모가 심적 충격받았을 테니까 본인이 원하기 전까지는 아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크롭은 피에 젖은 고무장갑을 벗고 수술실 밖으로 나섰다. 세상이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태어난 저 아기는 산모와 무언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죽은 아버지거나 할아버지 아니면 애인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본래 본인과 가장 연관이 먼 사람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본래 규칙이었으리라 추측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딸이라 갓 태어난 채 딸의 이름을 부르는 신생아의 아버지라. 지혜의 기쁨, 씹어 먹으라지. 남는 건 생경한 역겨움이었다. 낙태 수치는 지금 역대 세상 최고 기록을 달리고 있다. 베이비 카운슬러 준비됐나요? 예, 지금 바로 오셨습니다. 마침 카운슬러가 브롬의 데스크로 들어왔다. 크롭은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다크서클이 문신처럼 내려앉은 두 눈이 연신 불안한 듯 주위를 흘끔거리고 있었다. 기름기에 전 머리카락은 부분 뭉쳐 매우 지저분해 보였다. 그녀의 직업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하지만 가여움보다는 혐오감이 먼저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기는 저 방에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오늘 몇 명의 아기를 카운슬링 했을까? 잘 부탁드립니다. 산모와의 관계, 전생에 무엇을 했었는지 모조리 기록해주세요. 차후에 산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여자는 때가 낀 검은 가죽 주머니에서 조그만 양철 술병을 꺼내 한 모금 꿀꺽 삼켰다. 브롬이 앉아있는 곳까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굉장히 독한 보드카였다. 브롬이 방음유리가 달린 곳에서 방안을 지켜보는 가운데 베이비 카운슬러가 천천히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기는 생후 5개월째였다. 정부가 고안해낸 성대 보호기를 착용하면 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성대 보호기를 낀 채 생생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아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크롭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이렌이 앵앵대는 듯한 소리, 짓눌린 후두암 환자의 소리. 안녕하세요. 그녀가 아기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식으로 인사했다. 아기가 우습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빌어먹을 꼬락서니하고는. 기분 나쁘게 앵앵대는 목소리가 아기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이름이 뭐였죠? 닉 마쿠스.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 사형수였지.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다. 아, 그렇군요. 그래. 아스텔주의 주립교도소에서 목이 매달렸어. 한 번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지. 바로 빨간색 벽이 보이더니 어떤 년의 밑구멍으로 내가 바로 빠져나오더라고. 카운슬러의 다리가 눈에 보이게 후들후들 떨렸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크롭은 그 대화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역시 당국의 추측은 사실이다. 아기가 잉태한 상태, 즉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이 없다. 태어나는 순간에 영혼이 어딘가에서 날아들어와 신생아의 몸속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나듯 아이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저러한 추측으로 볼 때 지옥이 꽉 찼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적합하다. 대기인원이 없으므로 모든 작업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기억이 지워지지도 않고 연관된 사람과 최대한 떨어뜨려 환생되지도 않고 죄값이 치러지지도 않는다. 죽은 영혼이 바로 던져져 지상에서 들끓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 카운슬러. 그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제목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나, 강간이었지. 난 소아성애자거든. 20살이 넘어버린 여자에게서는
전혀 성욕이 느껴지지 않더라고. 17살짜리 끝내주는 동양인 아이 하나를 따먹었다가 빌어먹게도 체포됐지. 소화 감각만 헤아릴 수가 없는지라 바로 교수형이 되더라고. 하지만 봐, 난 다시 태어났어. 이 젖비린내 나는 몸이 자라나는 즉시 다시 내정액을 뿌리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죽여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베이비 카운슬러가 이윽고 기절했다. 다른 카운슬러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저 여자는 너무 심약하다. 크롭은 닉 마쿠스라는 이름으로 신상 정보를 찾았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 여성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안소연 17이란 표명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산모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강간 대상자를 다시 아이로 잉태하고 낳은 것이다. 크롭은 일기를 마치고 이 세상을 다시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1. 모두 다 죽는다. 지구의 생태계는 리셋되고 인간은 영원히 영적인 지옥에 갇힌다. 2. 전국이 꽉 찰 때까지 모든 인간을 계몽한다.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그는 펜을 마주 집어들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에 홀렸다.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시간이 자정이라죠.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중 담배가 피고 싶어 담뱃갑을 여는데 한 개비도 없더군요. 날씨도 쌀쌀하고 나가기는 귀찮았지만 흡연차 10년인지라 대충 껴입고 편의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앞에 걸어오더군요. 폰을 만지고 있던 터라 한번 흘겨보고는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저랑 어깨를 부딪히더군요. 어깨를 툭 부딪히고 상대방의 어깨를 폰 만지다 본 저는 죄송합니다라며 사과를 하는데 남자가 없더군요. 분명 촉감도 있었고 폰을 만지면서 잠시 흘겨봤을 때 사람도 분명 있었고요. 부딪힐 때 어깨도 보였고요. 기겁한 저는 슬리퍼고 나발이고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다 술 기운에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담배와 캔맥주 2병을 사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끼는 원샷, 나머지 한 끼는 쉬엄쉬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가위가 눌리더군요. 검은옷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서 킥킥거리면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점집에서도 기가 세단 소리 듣고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 되니 죽을 맛이더군요. 가위에서 풀리기 위해서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움직여보고 주먹을 펴보려고 하는 등 별짓을 해도 안 깨고 자다가 깰 때까지 그 남자 웃음소리만 듣고 가위에 늘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7시경이었습니다. 통근차는 5시 55분에 오고 출근은 7시까지입니다. 결국 일하러 못 가고 이렇게 글을 그저 여보네요. 지금 무서워서 씻지도 않고 PC방에 왔는데 집에도 못 가겠네요. 네 번째 이야기, 엄마는 귀신을 안 믿어. 난 지금은 안 눌리지만 가위를 꽤 자주 눌리는 편이었어. 한때는 정말 잠들기 전에 고민하고 잠들 정도로 가위가 심했었지. 항상 보던 가위에는 검은 정장에 눈이 없는 여자를 보곤 했는데 밤낮없이 나오니까 낮에 엄마가 깨어있을 때는 가위가 풀리자마자 달려나가서 엄마를 졸랐지. 이사 가거나 방 좀 바꿔달라고 말이야. 근데 누나가 있어서 사실 그 방을 누나가 쓰게 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서 이사 가자고 했었어. 어느 어른이 무서운 꿈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시겠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늦게까지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 몇 번 더 말씀드렸더니 한약까지 지어주시고 방 구조도 한번 바꿔주셔서 하지만 이사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지. 가위 눌려본 형들이라면 알 거야. 가위 눌리기 전에 새하게 뭔가가 쫙몸 스캔하는 기분.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엄마가 들어왔어. 살았다 하고 엄마를 봤지 그랬더니 너 또 가위 눌리나 하시면서 안 되겠다 당장 짐 싸서 방 옮겨야겠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여행용 가방에 내 옷가지를 막 챙겨주셨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난 가만 누워서 말도 못하는데 내가 가위 눌린지 어떻게 알았겠어? 갑자기 전신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 옷도 야밤에 외출용 옷을 입으시고 그것도 검은색으로 그때 잘 터지지도 않은 목소리로 야 너 엄마 아니지? 라고 간신히 말했어. 그랬더니 막 짐 싸다가 딱 멈추더니 한참을 딱 멈춰 있더라고. 그 자세로 구부정하게 한 손에 내 옷 들고 그러다가 슥 뒤돌아보는데 엄마가 입꼬리만 올라가서 씩 웃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발광하다가 깼는데 새벽 2시였고
온몸이 땀 범벅이더라고. 불 다 켜고 게임하다가 밤새우고 지금은 이사했어. 후기지만 그 검은 정장 가위를 극복하게 된 건 어느 날 검은 정장 귀신녀가 여성 상의 자세로 가위를 누르길래 속으로 너도 여자니까 찌찌는 있겠지 하고 한번 만져보려고 발악했는데 그 뒤로 잘 안 나오네. 5번째 이야기. 난 시골이 싫어. 사람들이 보통 시골하면 깨끗한 자연, 정 많은 사람들, 푸근하고 한적하다. 이런 이미지 떠올리는데 난 시골이 싫어. 어렸을 때 엄마가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 적이 있거든. 시골 자체가 나이 드신 양반들이 많이 살아서 좀 보수적이고 꽉 막힌 데가 없지 않아. 게다가 굉장히 폐쇄적이야. 도시에서 사람들 오면 엄청 반겨주고 그러지. 그거야 관광객이나 자기 자식들 놀러 오는 거니까. 6시 내 고향 같은 푸근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지가 있지. 그런데 시골에서 무슨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의심받고 욕먹는 게 타 지역 사람이야. 정 많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배타의식이라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어. 게다가 시골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도시나 좀 개화된 지역은 복지라거나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도 있지. 시골에서 장애인 태어나면 그냥 놀림거리야.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살던 데는 강시골이었고 10년 전이었으니까 장애인 지나가면 병신이라는 욕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봤어. 심지어 우리 할배마저도 동네에 약간 지능 모자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지나가니까 쪼다 새끼라고 했어. 나한테 한없이 잘해주는 할아버지가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시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집단 성폭행이야. 요즘 수면 위에 떠오르는 많은 성범죄 사건 중에 시골이나 외딴 섬에서 일어난 성범죄 문제인데 이게 현대에 와서 대두돼서 그런 거지. 시골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들이었어. 시골에서는 장애인들이 그냥 병신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여자 장애인들, 특히 지능이 모자란 여자는 그냥 성놀이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어. 물론 보호자가 있으면 접근하기 어려울 테지만 보호자가 있어도 멀쩡한 여자도 성추행당하는 이 험한 세상에 시골에 바쁜 보호자를 둔 여자 장애인들은 성추행이나 성폭행당하기 딱 좋은 희생자들이야. 우리 동네에서도 있었어. 10살 지능도 안 되는 언니가 있었는데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을 뿐인데 동네 사람들은 미친년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이 언니가 어느 날 점점 배가 불러오고 뭔가 이상해서 이 언니 엄마가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임신이어서 그 엄마는 자기 딸한테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 그런데 너무한 건 주변 사람들 반응이 미친년이 남자 하나 꼬셔서 다리 벌려주고 애 뱉다고 욕하는 거였어. 아니 도대체 10살 지능도 채 못 되는 언니가 누굴 유혹해서 애를 갖냔 말이야. 이미 낙태하기엔 너무 늦어서 결국 낳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한 건 말하기도 입 아픈 진실이더라. 처음에 밝혀진 사람은 그냥 흔한 아저씨였어. 그런데 그 아저씨 자기 처도 있고 자식들도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뿐만 아니라 마을의 할배들이나 또 젊은 사람도 포함되고 그 언니한테 필시 미친년이라고 불렀을 새끼들도 있었을 거야. 그것도 복장 터지는데 더 열받는 건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도 싸다는 평이었어. 머리 나쁜 년이 할 줄 아는 거라곤 남자 꼬시는 거라느니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누가 상대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저걸 또 여자로 보는 새끼들도 있었다느니 진짜 구역질 났어. 어린 나이에 꽤나 충격이었고 결국 내가 중학생 되면서 엄마가 하던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돼서 난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기억으로 인해 난 시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엄마가 시골집 내려간다고 하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 것뿐이지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 6시 내 고향 같은 시골 나오는 프로그램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고 거기 나오는 게 다 가식은 아닌 거 알면서도 영 찜찜하더라. 나이 먹고 성인 되고 나니까 시골 가자고 해도 잘 안 가. 6번째 이야기. 정류장의 여자. 일에 미쳐있을 때의 일이다. 한참 신입사원 기 팍팍 내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무렵 사회 초년기는 아니었으니 야근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선 시간에 부단히 피곤했던 나는 선배에게 술 한잔 핑계로 퇴근을 권유했고 선배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밥도 못 먹고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하면 언지시 반주 삼아 몇 잔 기울이고는 따분한 일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따분한 얘기를 주고받더라도 금방 술자리에 빠져드는 것이 직장인 아닌가. 정신 차리고 보니 새벽 3시를 넘어섰다.
서로 피곤한 마당에 어서 집에 가자는 선배의 말에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이내 핸드폰을 빼앗겼다. 몇 잔 마셨다고 그걸 부르냐? 그냥 가져다 줄게. 그래도 술 마셨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뭐. 이건 불어도 훈방이다. 대화는 길게 했지만 마신 건 소주 한 병도 안 되었으니 괜찮겠다 싶었던 난 아무 생각 없이 보조석에 올라탔다. 집에 가는 길 혹여나 졸음운전할까 싶어 쉬지 않고 제잘제잘대며 배시시 웃던 찰나에 엄마라 치기엔 유난히 젊었지만 낯빛이 흐린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앞으로 안은 채 버스 정류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글깃 보이는 게 아닌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라 여자 얼굴부터 훑어보는데 안색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없었다. 이상할 노릇이었다. 버스가 끊긴 지는 한참인데 거기 서 있을 일이 없을 터. 남편을 기다린다 쳐도 굳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란 법은 없을 테고 그것도 새벽 3시에 아기를 안고 말이다. 혼자서 궁리하고 추리하다가 그냥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 싶어 탈탈 털어버리고는 어차피 할 얘기도 없었겠다. 이거나 말해야지 싶어 선배에게 말을 꺼내었다. 이 시간에 무섭게 버스 정류장엔 왜 있대. 아줌마가 겁도 없네. 선배는 힐끗 보조석 방향을 쳐다보더니 그러게 아줌마가 정신이 이상한가. 선배도 봤어요. 그 아줌마. 그래 방금 저기 서 있더구먼. 더욱이 날 소름 끼치게 만드는 선배의 반응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꺼낸 것은 벌써 새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는데 선배는 방금 지나쳤던 정거장에서 여인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도 내가 봤던 차림새와 똑같은 여인을. 그때부터 새 정거장 전이었네 방금 전이었네 옥신각신되지도 않는 일로 선배와 실랑이를 벌였다. 몇 차례 내가 맞네 하다 보니 어느덧 집에 도착하였고 결실 없는 얘기했구먼 호호하며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향했다.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둘 다 취해버렸구나 싶어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시작할 무렵 난데없이 전화가 울렸다. 선배가 놀라고 경직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야, 너 이거 끊지 말고 계속 들어라. 절대 끊지 마라. 나 미칠 것 같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는데나 아까 정거장에서 또 봤다. 그 아줌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배는 그렇게 뜸들이듯 말을 아꼈지만 이내 대화를 이어갔다. 지금 주차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아줌마 바로 앞에 서 있다. 이건 뭐야? 야, 우리 술 많이 마셨냐? 무서우니 끊지 말라는 선배의 부탁에 난 잠자코 휴대폰을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화제를 돌리며 선배의 공포감을 낮추려 애쓸 수밖에 없었던 난 어울리지도 않는 농담이나 던져댔다. 아줌마 축지법 배웠나 보네. 빠르네 아줌마. 선배 그냥 차 대놓고 뛰어 올라가요. 야 시발 그게 말이냐. 잠깐만야. 선배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더니 이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몇 초 뒤 수화기 너머로 처참한 소리가 들렸다. 온다 이쪽으로 온다고. 아 뭐야. 차 문을 벌컥 여는 소리. 구둣발로 마구 뛰어가는 소리. 이미 선배의 비명으로 가득한 주차장의 울림소리. 그리고 기분 나쁜 아기의 울음소리까지. 아기가 울어 아기가 운다고. 선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했고 난 끝까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선배는 집에 도착한 듯 숨을 내쉬며 내게 전화를 끊지 말라 몇 번이나 부탁하며 한참을 떨고 있었다. 선배를 진정시키느라 온갖 헛소리를 짓거리며 떠들어대다 보니 해가 뜨고 있었고 귀신보다 무서운 출근 덕분에 둘 다 전화를 놓고 잠들 수 있었다. 제대로 주차조차 하지 못했던 선배는 아침부터 차 빼달란 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난 피곤에 절은 채 출근길에 나섰지만 둘 중 누구 하나 전날 밤 일은 입에 담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꿈속의 꿈. 장소는 옛날 복도식 아파트 1층이었고 그곳 친구 집에 내가 놀러를 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면서 뭐 좀 먹을 거 좀 주라고 했더니 부엌문을 열면서 들어갑니다. 혼자는 줄 알았던 아파트에는 부엌문을 열자 오타쿠 같은 애가 이불 위에 앉아 있었고 음식 가지러 간 친구는 안 나오길래 화장실이나 갈 겸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처음 본 사람들이 이 방 저 방에서 한 명씩 분주하게 내 앞뒤로 막 지나쳐 갔습니다. 혼자는 데가 아니고 기숙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한테 큰 소리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겠다고 나가서 뭐 좀 먹자고 말해놓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열 때 보니 웬 고등학생 남자애 하나랑 여자애 3명 정도가 담뱃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른 보고도 피하지도 않고
계속 라이터만 켜대고 있길래 한 소리 했죠. 어린 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썩 안 꺼지냐. 그런데도 안 가고 버티더구먼.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다가옵니다. 아저씨 라이터 좀 줘봐요.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깐 한 대만 필 테니 불 좀 줘봐요. 순간 살짝 고민하다가 여자의 입에 문 담배를 탁 뺏어가지고 내가 피우고 내 걸 불 붙여서 또 줬어요. 잠시 후 다리 펴고 대리석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집 문제, 부모님 문제 등등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아청법에 걸릴 짓을 막 하려고 하길래 야, 이 미친년아. 정신 차리고 저쪽으로 안 비키냐. 하면서 밀쳐내려고 하는데 묵직한 게 들리지도 않아요. 순간 이거 꿈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위 눌림 같은 거구나. 진짜 안 움직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에 있던 애가 야, 이놈 깨려고 힘쓴다. 빨리 와. 라고 했습니다. 뭐라? 뭘 빨리? 옆을 보니 아까 그 고등학생 친구들하고 친구 아파트에 있던 애들이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순간 땀해지면서 몸이 풀리는 거 같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잠시 후 그 느낌이 꼭 온몸에 지 내리는 거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자던 침대에서 눈이 떠집니다. 아, 역시 꿈이구나 하며 일어나려고 하니 너 아까 풀리는 거 같더니 안 풀렸네. 라고 발밑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은 안 들리다가 들어보니 저놈은 내가 먼저 작업했으니 네 거가 아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 내가 더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가 싶어 발밑을 쳐다보니 초록색 실크 천으로 원을 빙 둘러쳐놓고 그 안에 아까 나왔던 놈들이 쪼그려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새빨간 촛불 하나씩을 들고 이야기하다. 내 낌새를 눈치채고는 쳐다보면서 저 새끼 깨어나는데 잡어 못 일어나게 꽉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순간 좆되겠다 싶어서 온몸에 힘을 꽉 주면서 몸을 풀어냈습니다. 아직도 몸이 지 내리듯이 찌릿찌릿하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막 쫓아 나오는데 아까 사람 형태에서 점점 요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도망갔습니다. 50m 앞에 흰 소복을 입은 약간 술집 마담 같은 50대 아주머니가 화장실에서 막 일 보고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으로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술상이 크게 차려져 있는데 안주는 나물 종류 6가지 정도 깔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다른 아주머니가 마찬가지로 흰 소복 입고 앉아서 뜨개질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을 잠가버리려 했더니 아줌마가 안 잠궈도 된다. 그냥 내버려둬도 못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괴들이 저쪽에 떨어져서 으렁대며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목이 말라 물 좀 주라 했더니 이건 술인데 일단 이거라도 마셔라 해서 먹었습니다. 싱거운 백세주 느낌이랄까? 그 술을 쭉 들이켜는데 아줌마가 옆에서 그래 쭉 먹어라. 그럼 잠에서 깰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화면이 흐릿해지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자세는 발 쪽에 머리가 있고 침대 밖으로 떨어져 나와 꺾여 있었고 왼쪽 팔 다리가 쥐가 내려서 온몸이 무거웠습니다.